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질 분 소개하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렇게 또 뵈니까 이번 한 주가 또 가는구나. 금요일이 됐습니다. 뭐 예. 긍정적으로 보면 멋진 주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좋았어요. 저희 얼굴 반갑게 봐주시니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요 대권 뉴스 하기 전에 화물 기사 하시는 분의 긴 문자 요소수 부족 대란 사태 사연을 소개해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여론 한기를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라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화물차에만 요소수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승용차에도 디젤 쓰는 승용차에는 디젤 요소수가 차에는 다 들어간다네요. 그렇군요. 저는 휘발유 차를 끌고 다녀가지고 몰랐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국민의힘 경선부터 좀 해볼게요. 자, 이제 11월 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꼭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몇 시쯤 발표를 할까요? 오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에 발표했잖아요. 5시 6시 발표했는데 예. 아마 그 전에 조금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집계가 됐을 테니까. 예. 뭐 자, 언론 생각하면 뭐 오전에도 할 수도 있죠. 오전에도 네. 오전에 하기에는 좀 이른 것 좀 같고. 이른 것 뭐 같아요. 두고 보죠. 예. 배 교수님이 좀 감이 떨어지신 듯한. 네. 간결하게 넘어가죠. 예. 자, 국민의힘 경선인데 지금 분위기가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최근의 여론조사들의 흐름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크게는 이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심 관련해서도 격차가 좀 좁혀드는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 흐름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세 군데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KSOI라고 한국사회연구소가 26일, 27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걸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39, 윤석열 33. 그러니까 6%포인트. 그러네요. 한 달 전에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 상황이. 한 달 전에 어떻게 나왔는데요? 한 달 전에 이거하고 반대가 나온 거죠. 윤석열 후보가 앞섰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요. 홍준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48, 윤석열 38.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52, 홍준표 38.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리얼미터에서도 후보 경쟁력을 물어보니까 5%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NBS 여론조사에서도 적합도 보니까 5%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왜 이렇게 흐름이 크게 바뀌었느냐. 홍준표 약진 내지는 우세로 역시 최근에 전두환 옹호 발언 그리고 개 사과 논란이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본선 경쟁력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윤석열. 그래서 대리 사이로 모셔왔는데 이게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으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린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최수영 평론.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넘어서 앞서던데. 네 맞아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엔 또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 보니까 42.8 대 32.4니까 굉장히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오차범위 바뀐데 왜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느냐. 근데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사자 대결 구도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하면 1등이 전부 대입하면 나와요. 네. 사자 대결. 근데
국민의힘 후보자와 양자 대결로 좁히면은 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요? 여기서 유일하게 이기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 한 사람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자 대결 구도로 하게 되면 태도 유보가 20에서 26%가 나오고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10%대로 좁혀져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지난주 대통령과의 면담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와의 회동 등등으로 이제 당심은 잡았는데 네, 지지층은 원팀으로 잡았는데 가는 이제 됐는데 중도 외연화 시간까지는 안 되고 정권 심판론이 50%가 넘다 보니까 양자 대결 구도로 좁히면은 중도가 국힘으로 이동했다는 바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더더군다나 조금 여기서는 안타까운 거는 서울을 못 이겨요. 이제까지 민주당 후보가 대형 선거에서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고 전국 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경기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기니까 결국 남태령을 못 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 남태령을 못 넘었다. 남태령을 못 넘었다. 경기도에서 서울 올라면 남태령 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앞으로 후보가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저는 좀 분석을 달리 하는 게요. 사자 대결 구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사자 대결 하면은 심상정 후보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도 나오니까 보수 진보 표가 분열되고 두 사람이 얻는 지지율이 비슷하니까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 일단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10%포인트 높고 특히 이제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층에서도 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오느냐. 역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두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 그래요? 라는 분석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권 재창출이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집권당의 후보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비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친문 핵심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이미지가 강하고 정권 교체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물, 두 번째는 세력, 그리고 세 번째 정책. 근데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는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에서 앞서면 당연히 양자 구도에서도 이겨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10m 조사만 갖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봐야죠. 지금 추세 놓고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굽히면 대다수 국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아이, 천만에 어디론까지는 대다수로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홍준표, 윤석열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서로 입장을 이해해 주셨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킹메이커라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좀 생각 좀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뭐 김종인 위원장의 윤석열 후보 편들기죠. 지금 굉장히 팽팽한 초접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뜻의 발언은 굉장히 성급하고요. 더구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들기에 나섰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본인이 거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홍준표 그리고 김정희 이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듣고서 아이고 도사 나오셨네. 비아냥했잖아요. 도사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접전의 상태에서 전직 비대위원장이 약간 심판 역할을 하든가 좀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저렇게 대놓고 편들면은 지금 더군다나 당원 투표 같은 데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승민 후보도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맨날 별의 순간 얘기하시다 보니까 진짜 별 보시는 모양인데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11월 5일 이후에 나는 판단하겠다. 뭐 선대위원장 합류할지. 그 얘기도 결국은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되면 나도 생각해 보겠다는 측면으로 다 이해하는데 이 발언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편파적인 이건 행동으로 봐야죠. 네. 저기요 도사가 또 나왔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전에 도사가 한 명 있었고 지금 김종인 도사가 두 번째 나온 건데 그 전에 도사는 아시죠? 천공.
그건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죠. 아, 홍준표 후보가 네. 또 나왔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사 또 나왔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 얘기 뭐 청취자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유승민계로 이제 분류가 되었던 분인데 윤석열 후보 캠프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거친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주사파 얘기가 나왔어요. 주사파가 뭔지 아시죠? 옛날 운동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사파? 그런데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이 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에요. 근데 이제 전향해가지고 주체사상, 예. 예,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의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 향해서 주사파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치명타죠. 그렇죠. 아킬레스건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사파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주사파는 이제 술주자,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파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 이런 홍준표 얘기는 후보를 겨냥해서 하태경 의원이 주사파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선 막바지에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배신자 공방도 나왔고요. 파리떼 공방도 나왔어요. 배신자 공방은 뭐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향해서 홍준표 후보님 왜 주변에 그렇게 배신자들이 많습니까? 하니까 그 배신자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 있잖아요. 파리떼들이잖아요. 네. 파리떼들은 썩은 것으로 몰려들잖아.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면은 좀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을 향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스탑. 오, 일가를 하셨네.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성대모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던데. 뭐 별별 얘기 별로 없어요. 누구를 그렇죠. 성대모사했는지. 예. 예. 자, 최수영 평론가. 예.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상식 밖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네. 또 뭐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나올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전술핵 배치라든가 사드 산불 정책 공식 파기하겠다. 그다음에 뭐 9.19 남북 9.19 군사 군사 합의도 파기하겠다. 파기하겠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폐지하겠다. 근데 저는 뭐 이해는 돼요. 사실 이제 지금 사실 당원 투표가 50%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국힘 지지층에서는 또 이게 선호도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려고는 하긴 하는데 근데 만일 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후보가 만일 대통령 후보가 됐다. 국힘에. 그러면 본선에 가서 그러면 중도층에게 구애 안 합니까? 근데 이 말을 좀 계속 나가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긴 좋은데 뭐 전략적으로는 지금은 뭐 공식 공약이 아니니까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중도층에게 또 소구할 수 있는 얘기들로 정리할 때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 얘기하잖아요. 고무줄도 적당히 좀 늘어뜨려야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나중에 안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갖고 있는 볼펜이 회복 탄력성은 매우 좋군요. 구부리면 바로 딱딱 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 평론가님 얘기는 홍준표 의원의 이 강력한 이 공약 이런 보수 성향이 있는 강력 발언이라는 게 이 11월 5일 날 있을 그렇죠, 예. 국힘 경선을 염두에 둔 경선용인데 것이지 예. 이 나중에 만약에 본선에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곤란하지 그렇죠. 않겠는가. 그거는 중도를 잡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결국은. 예. 자, 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던진 화두가 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음식점 총량제, 이 여야 설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먼저 최수영 평론가가 이 야당 반응을 좀 정리를 한번 해줄래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사실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게 저는 뭐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인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쪽을 좀 흔들어야 되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 막 하고 있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뭐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가가 어떻게 개인 삶을 통제하느냐. 홍준표 후보는 헌법상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유승민은 정말 북한인 줄 알았다. 조잡하다. 뭐 이런 얘기도 쏟아내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걸 다 계산해 두고 발언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다. 그렇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넘거든요. 네. 음식점 총량제 얘기가 사실은 뭐 공약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 어떤 간담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이재명 후보 육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막하고 문 열었다 막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국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공약은 아니다 이제 아직까지 공약으로 발전시킨 건 아니다 그랬는데 배 교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선을 그었어요. 공약은 아니고 고민해보자.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데요. 상당히 좀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이슈를 던지니까 지금 온통 정치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이슈가 완전 사라졌고 여기다가 뭐 어제 오늘 정말 대장동 이슈가 좀 물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 4일제 근무 발언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던지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이슈가 바뀌는 그래서 이슈를 덮는 그런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헌 시비가 있다라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인 의제 내지는 논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3가지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음식점 폐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 이미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특히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은 진보 정부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등, 분배, 공정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문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얘기했고 아니다. 그런 식의 자유는 방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 총량을 좀 통제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업자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 후보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식점 총량제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이 요리가 백종원 씨 이야기까지 소환이 됐는데요. 2018년도 국감에 출석해서 백종원 씨가 했던 이야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자, 지금 유튜브로도 이 장아찌님께서 총량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유유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좀 듣고 계신 국민들마다 입장들은 서로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언론이 근데 앞뒤 자르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배 교수님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분명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던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2만 개 정도의 음식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만 해도 한 7년 정도 영업 기간을 했는데 지금의 문을 닫는 음식점을 보니까 반년 내지는 1년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개인의 어떤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좀 필요하고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좀 통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인스펙션이라면서 허가제는 아니고 철저한 검사. 예를 들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음식점을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한 1, 2년 정도 철저하게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음식점 허가 총량제까지 가는 건 저는 너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뭔가 거기에 준하는 사회적인 해법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그 과도한 자영업 비율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8만 7천 개인데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만 7천 개입니다. 우리가 꽃배기예요. 그리고 사실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높은 데는 이탈리아 하나입니다. 이게 27%고 우리가 한 20.6%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론화는 필요한데 나는 이재명 지사 잠깐만요. 보통계 이태리하고 우리 비교한 거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이태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22.7%인가가 되고 우리가 20.6%가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이태리가 더 많다고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많은 나라가 OECD 국가 중 이태리입니다. 그게.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화두를 꺼낸 건 좋은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선량한 국가에 선량한 규제를 얘기했어요. 선량한 규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선량한 규제했다고 부동산 3법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내란만 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위험한 건 정부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저는 세게 던진 거는 이렇게 논쟁적 이슈를 던짐으로써 대장동 이슈를 좀 탈출하자는 출구 전략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서부터 다양한 좀 논의들이 필요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제 대선의 순기능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포지티브 아직 뭐 공약으로 낸 건 아니라니까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최수영 평론가님한테 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백종원 씨 국감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이 음식점 총량제 다소 이제 결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 잘 인스펙션 지적하셨잖아요. 사실 그 이재명 아까 저 인스펙션을 우리 번역을 하면 뭐죠? 점검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기 백종원 씨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너무 진입장벽이 쉽다. 그러니까 신고제니까 다만 미국에서는 위생검사, 안전검사 등등을 통해서 1, 2년 동안 준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거와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과 위생의 방점이 찍혔다면 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을 우리가 좀 이른바 본인이 표현한 대로 개미지옥을 좀 줄이자 이런 측면이니까 이건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예. 선량한 규제는 없다고 그랬는데 선량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도체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택시 면허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면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독점 금지를 독점을 방지하는 그런 법도 있고요. 그래서 선량한 규제는 너무나 많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고 태생적으로라 있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태생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잘 써야 되는데 저 그러면 우리 부동산 3법이 정말 그러면 선량한 규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량한 결과를 낳지 못했잖아요. 부동산 3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 보수층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의도가 선한 그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말한 네. 팩트는 선량한 규제는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요 얘기인데 요 얘기에 대해서 두 분 견해만 듣고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얘기를 했어요.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피해는 굉장히 큰데 국가 지원금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보상 차원에서 좀 줘야 된다. 특히 이제 외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 때 하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그 규모는 논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주기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 604조입니다. 이게 이 예산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에서 그랬어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 생명 지키고 피해 계층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 두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예산이 604조에 포함이 되는데 더 지급하겠다는 것은 여권 대선 후보의 지위 남용이다. 이런 오해에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견해 잘 들었습니다. 자, 대권 뉴스 금요일 대권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행복한 주말 두 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